뭐 정말 우리 집에서 사무실에서 흔하게 쓰이는 일상적인 물건들도 네. 전쟁 때 탄생한 게 많습니다. 뭐 있어요, 뭐?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사진이 있죠. 이거 뭐에 쓰는 물건이야? 아, 뭐냐 저거? 시원하게 생겼네. 주사기인가? 사진 설명 좀 드리자면은 최초의 전자레인지. 네, 오른쪽 게 최초의 볼펜입니다. 볼펜이 그때 나왔어요? 네, 전쟁 중에. 전쟁 때. 네. 일단은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가 그 전쟁 방어용으로 개발된 무기에 시작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적국 비행기를 감시하거나 지형 지물을 파악할 때 네. 마이크로파를 이용했어요. 좀 측정을 한 거죠. 네네네. 네. 마그네트론이라는 장비를 썼는데 스펜서라는 군인이 이걸 사용하다가 주머니 안에 초콜릿이 놓았습니다.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를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할 수 있나?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걸 작은 공간에 가둬가지고 음식을 조리하는 데 이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등장을 했고 이게 바로 1947년에 발명된 전자레인지죠. 아, 그렇게 됐구나. 그 볼펜은 헝가리 출신 기자가 개발을 했는데 펜을 계속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전 펜들은 잉크를 채워야 되는 펜이니까 쓰면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하지 않게 쓸 수 있는 요즘 같은 그런 펜을 개발해 보자라고 개발을 했고, 그러니까 볼 베어링이 앞에 들어가 있고 잉크를 그러니까 펜을 똑바로 세우지 않아도 잉크가 공급되는 펜을 개발을 해서. 최초로 그 초기에 영국 공군에 납품을 했대요. 편리하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그렇게 또 좋다더라 하는 입소문이 빨리 퍼진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과학기술이 굉장히 엄청난 동기부여를 만나면 포텐 터지듯이 터지는 것 같아. 뭐 우리 지금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뭐 우리가 온난화, 이 뭐 지구 기후 문제에 대한 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이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거 해결 못하면 우리가 뭐 전쟁에서 진다. 그러면 기후 문제도 왠지 막 여러 집단이 달려들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과 같은 이런 사안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뭔가 함께 뭉쳐서 달려들어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기후 위기가 전쟁 같은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서 네.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 전쟁이란 거는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민족과 민족, 국가 아니면 종교 이제 이런 인간들의 문제 네. 때문에 서로 나뉘어 싸우는 건데요. 기후 위기는 기본적으로 지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류 전체가 한꺼번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몇 개 국가만 대응한다고 해도 이 기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전쟁과 같은 종류의 문제였으면 빨리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서 안타깝지만 쉽게 해결될 거는 같지는 않아서 참 안타까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우주 전쟁이에요. 네. 그 외계인이 쳐들어와야지만 맞아요. 비로소 우리가 기후 문제를 해결해서 한꺼번에 외계인과 싸울 수 있는 사실 전 그래서 가끔 SF 소설이 갖는 특히 이제 외계인 침공 소설이 갖는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아마도 100년 후에 우리 인류가 볼 때는 2020년대의 인류가 그래도 이 우주 전체에 대한 문제를 고민했었구나. 그래서 지금의 그런 외계인 침공 SF를 아주 중요한 문학적 작품으로 평가할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상상도 해봐요. 기후위기 자체를 전쟁을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 전쟁은 확실하게 발생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진짜 심각한 게 파리 기후협약이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강제성이 예를 들어 있어서 전 세계가 똘똘 뭉쳐도 100년 뒤에 문명이 붕괴될 확률이 되게 높대요. 똘똘 뭉쳐도. 근데 지금 그럴 확률이 거의 없어서 굉장히 어둡게 전망하는 맞아요. 전문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덜 절박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니 왜냐면 그게 심각한 걸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그 자기의 이기 때문인 거예요. 후진국들은 예를 들어 너네가 지금 선진국들 개발한다고 다 망가뜨려 놓고 이제 우리가 개발하려는데 왜 못하게 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나 혼자 내가 지금 에어컨 자동차 이용 안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옆집이 다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이거를 참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그냥 거의 이제 포기 상태래요. 우리부터 바꿔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게 당장 이 전기 미안하진 일이지만 이렇게 많은 전기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도. 바꿔. 우리는 비슷한 실수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그다음에 드론 이런 것들이 지금 맞아. 드론. 살상에 그대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맞아. 원래 그걸 개발한 목적과 과연 맞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근데 심지어는 이게 지금 게임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뭔가 버튼을 눌러서 한 사람을 타격했다면 아예 지금은 인공지능이 적절하게 인식을 해가지고 제가 적군일 확률이 제일 높아. 이런 방식으로 죽이고 있거든요. 표적 인식을 AI가 해요? 네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기 윤리라는 건 지금 거의 사라진 상태인 거죠.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지금 드론 전쟁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드론이 많이 사용되게 된 것은 러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어디요? 우크라이나가 먼저 드론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먼저. 러시아군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공격하니까 러시아군이 당황하고 막 후퇴하고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이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가를 지켜주는 정말 구세주 같은 무기인 겁니다. 와. 옆에 아파트 쪽에도. 어떡해. 근데 와, 나는 이게 저 정도 화력을 갖고 있는 이 폭탄 운반이 가능할 정도면 말이 드론이지. 전쟁 무기네. 지금 굉장히 다양한 드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에서는 드론 노이로제 걸린 병사들도 굉장히 많대요. 참호 위로 날아가서 그 위에서 자고 있는 병사들을 향해서 수류탄을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병사들이 자고 있는데 왱 소리가 나면은 깜짝 놀래갖고 어느 순간 내가 죽을지 모르는 이런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요. 아니 그럼 드론이 전쟁에 언제부터 사용이 된 거예요? 사실 이제 무인 비행체잖아요, 드론이.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뭐 열기구에다가 포격을 싣고 보내서 이렇게 공격한 형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드론의 시작 자체가 전쟁인 거죠. 근데 그때는 한 200대를 보냈는데 뭐 하나 정도 떨어지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발전했죠. 예를 들어서 뭐 FPV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글 끼고서 현장에 있는 것처럼 조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실시간으로 정말 전쟁을 하는 건데 내가 직접 전쟁하는 게 아니라 드론이 나 대신 싸워주는 거죠. 그리고 드론이 인공지능으로 적군의 위치를 계속 봐요.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뭐 어디 있는지 이런 걸 알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적의 무기를 다 탐색합니다. 적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걸 보고 전략을 미리 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자폭 드론이라고, 카미가제 드론이라고 드론이 그대로 전체를 그냥 들이받아서 터져버리는 거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쪽 지역에서는 드론 관련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겠네요. 더 정밀해지고 신속해지고. 이미 민간과 같이 발전하고 있죠. 촬영용 드론이 있어요. 나를 인식시켜 놓으면은 그냥 알아서 따라오면서 계속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촬영 스텝 없이 내가 띄워놓고 나는 자전거를 타고 가면 나를 따라오면서 찍어요. 굉장히 멋진 장면인데, 그거는 무슨 원리로 나의 나를 뭐 인식해요? 안면 인식, 뭐 행동 인식 다 인식을 하는 거죠. 처음 잡은 피사체를.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전쟁에 쓰이면은 나를 따라오는 드론이 촬영이 아니라 공격용으로 쓰인다면은 무시무시하겠죠. 진짜 영화에서 봤던 장면들이 연출되겠네. 혹시 영화에서. 어. 아, 드론도 드론인데 그 왜 네 다리로 개같이 그
또 뭐 폭탄 이미 총 달고 있는 게 나왔었잖아요. 총 달고 쏘는 것도 이미 머리에? 네, 머리에 총 딱 달고서 보면서 딱딱딱 쏘는 것도 시연한 적이 있어요. 와, 난 그거 정말 징그럽더라. 나 무서워 그거. 네, 무섭더라. 그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라 산악 지역이나 네. 걷기 힘든 곳은 이제 큰 무게의 짐을 갖다 옮길 때 사용되는 목표로 이제 근데 더욱더 마음이 아픈 거는 사실 이런 것들은 다 군사 기술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개 보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돼 있을 확률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정도면 사실은 이미 많이 공개가 되고 이미 쓰이고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 훨씬 더 깊은 정도의 수준의 그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들이 사용될지도 모르는 걱정을 해야 돼요, 사실은. 전쟁의 무서운 점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 애는 죽일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앞으로 인구가 주니까 그래 인공지능 해야 되나 이런 딜레마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소중한 다른 나라의 아이를 죽이기 위해 인공지능을 쓰겠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우리의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전쟁터로 보낼 수 없을 거고 우리 모두가 안 죽으려고 만들었지만 그 기계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대량 학살하는 끔찍한 미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그냥 듣고 이건 안타깝다로 끝쳐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든 뭐 유엔이든 전 국가적인 이런 차원의 합의를 이루어서라도 인공지능의 무기 사용은 금지시켜야 돼요. 이건 정말 사실 그걸 하고 있었어요. 자동 살상 무기, 킬러 로봇을 금지하자는 협약을 만들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었고 좀 이례적이에요. 보통은 어떤 일이 생기고 나서 규범을 만들게 되는데 그 일이 생기기 전에 규범을 만들고 있었는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이미 써버렸고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쓰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이미? 예. 아니 AI가 사람을 지금 죽인 일이 있어요? 여러 정황상 쓴 것도 같은데 뭐 썼는지 안 썼는지 좀 불확실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2020년에 이란의 핵 과학자 모센 파그리자데라는 사람이 이렇게 총격을 받고 죽었거든요. 근데 그 뉴욕 타임스가 이제 그거를 조사를 해봤는데 사람은 하나도 없고 차가 있었고 그 차에서 조준해서 그 사람을 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차는 자폭을 해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인공지능 같은 거나 아니면 원격으로 뭔가 한 것 같은데 뭐 이스라엘은 그 부인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황상 인공지능이 사용된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누가 죽이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예전의 전쟁에서는 사람이 가서 살상을 했죠. 이건 내가 직접 죽이는 거예요. 이거랑 내가 지금 프로그래밍 된 무언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버튼 하나만 누르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쪽에서 빠르게 기차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가면 5명을 죽이게 돼요. 근데 제가 여기 선로를 바꿀 수 있는 변환기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선로를 바꾸면 그게 다른 길로 가서 1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럼 이때 만약에 두 분은 그 선로 변환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방법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한 명 그 죽는 한 게 명이 낫죠. 낫죠. 네, 보통 1명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나는 선로 변환기를 그냥 변환했을 뿐이에요. 내가 직접 죽인 게 아니에요. 근데 같은 상황을 다르게 여쭤볼게요. 육교에 서서 아래를 보고 계시는데 저기서 빠르게 기차가 오고 있어요. 그대로 놔두면 5명을 죽이게 됩니다. 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제가 밀어가지고 떨어뜨리면 그 사람이 기차에 부딪히면서 선로 이탈이 돼서 5명이 살아요. 그러면 그때 옆에 있는 사람 미실 수 있겠어요? 못 밀 것 같은데요. 못 미시겠죠? 네. 네. 실제 연구 결과도 비슷하거든요. 내가 직접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하고 간접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똑같은 맞아. 한 명 죽고 5명 살리는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인공지능 무기는 그걸 우리 인간이 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아무런 죄의식 없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너무나 쉬워진 세상이네요.
그래서 그 자동 살상 무기를 막는 협약에서도 최소한 제한해야 되는 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단계로 제한을 하는데 마지막 발사 버튼을 누르는 거 이거는 인간이 해야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상을 공격할지는 인간이 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몇 단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방금 하신 이야기랑 같은 거죠. 내가 누구를 공격할지를 결정하는 부담을 인간이 져야 된다. 그걸 다른 존재한테 맡기면 안 된다. 나중에는 진짜 외계인이 지구에 왔는데 인간을 없고 로봇이랑 기계 덩어리만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진짜 전쟁에서는 기술이 너무 좀 발전을 해도 문제네요. 그러네. 이게 누군가를 또 죽이고 파괴하고 이런 문제가 돼버리니까 일반적인 냉장고나 세탁기가 발전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그 기사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너무 전략적으로 고도화되고 디지털화되고 첨단화되다 보니까 아예 이럴 때일수록 어쩌면 아날로그적인 게 더 먹힐 수가 있는 거. 이스라엘에서 삐삐 가지고 우리 쓰던 삐삐 있잖아요. 그걸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어떻게요? 뭐야? 뭐 뭐야? 저 삐삐 공격은 말씀하신 대로 역발상을 한 번 더 역발상으로 공격한 그런 참 초유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게 레바논의 헤즈볼라 단원들이 소지하고 있던 삐삐가 폭발한 사건이거든요. 이 헤즈볼라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지금 계속 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테러 무장단체들인데 우리 아예 아날로그 수단으로 돌아가서 삐삐로 우리 주요 작전 명령 지령 같은 걸 내리면은 안전하지 않겠냐. 설마 애들이 우리가 이거 쓸 줄 알겠냐. 그 생각으로 삐삐를 갖다가 자기 단원들한테 대량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이걸 헝가리에 있는 어떤 업체로부터 이제 우회해서 이걸 갖다가 수입해서 나눠줬는데 사실은 그 헝가리의 대리점이라고 얘기하는 업체가 이스라엘 정보부에서 세운 위장업체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알고서 자기네가 그걸 위장업체를 통해서 공급을 한 겁니다. 애들이 신기해서 이거 내가 눌러볼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있었어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저 사건이 그 레바논 사람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거예요. 저 사건 이후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던 것들이 폭발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느냐? 사람들끼리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위장업체를 세워서 팔았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은 지금 나한테 진짜 괜찮은 걸 주고 있는 걸까? 이게 진짜 엄청난 인지전인 거죠. 그거를 이스라엘이 의도한 걸 수도 그런 있나요? 의도도 당연히 했다고 봐요.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쟁이 가져다 주는 그냥 직접적인 피해에 더해서 우리의 일상을 마비시킨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멀쩡하게 쓰던 가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다시 되고 봐야죠. 그냥 다 네. 갖다 버리고 약간 그럴 것 같아. 잘 쓰고 있는 건데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와, 진짜 무섭네요.